야, 이 뭐 아무리 중소형, 말은 중소형 하지만 뭐 가격은 아니에요. 100억 원. 이 정도면 뭐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뭐 엄두를 내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네, 그렇긴 하지만은 네. 이런 빌딩들이 인기를 끌고 또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는 임대료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월요일마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시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맞아요. 저희 역시 또 관심이 부동산 많고요. 박사가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오늘도 중소형 빌딩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한 몇 년 전부터 관심을 많이 끌긴 한 것 같은데 요즘 더 부쩍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주택 가격은 이제 작년부터 좀 회복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 중소형 빌딩이 인기를 끄는 것은 4, 5년 정도 이렇게 되었고요. 뭐 나름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저금리 기조, 네. 초저금리 기조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임대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이제 지금 오늘 말하는 중소형 빌딩도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네. 예, 적정한 수익률을 금리의 한 3배 정도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1%니까 한 5%가 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품, 투자 상품이 뭘까? 그러니까 거액 자산가들, 부자들이 찾다가 이걸 이제 중소형 미니 빌딩이라고 그러죠. 이쪽으로 네. 돈이 좀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돈이 없는데 왜 이럴까 싶은데 이게 소득 양극화와 우선 관련이 있고요. 저금리와 관련이 있다. 시중 부동자금 규모도 지금 800조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도 1,100조를 넘어가지만 이 시중에 그 갈 곳 없는 여유 자금도 넘쳐나고 있다. 그게 지금 현실인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부동산은 이제 비교적 중수익 중위험이라는 안전자산에 속합니다.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비교적 좀 변동성이 적은 안전자산이라는 점이죠.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었고 또 하나는 증여 상속과도 부자들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증여나 상속했을 때 절세 효과도 어느 정도는 좀 있고 소위 뭐 자손 맘대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그리고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신분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요. 뭐 저기 이런 어디 건물 우리 거야. 어디 집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부자의 상징으로 가장 이게 알맞은 게 적합한 게 건물이죠. 괜히 부러워진다. 그럼 뭐 좀 실제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네. 뭐 100억대 건물이건 뭐 50억대 건물이건 뭐 10억대 건물이라도 하더라도 뭐 내 돈 딱 갖다 주고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내 돈 퍼센테이지가 최소한 어느 정도는 있어야 그 뒷감당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우리 이천수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분이죠. 진짜 근데 이제 궁금해요. 과연 네. 돈이 그럼 100억짜리면 다 있어야 될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시간에 뭐 일반 시청자분들께 이런 중소형 빌딩 얘기하는 거는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죠. 일반적인 게 아닌데 그러나 가능합니다. 뜻이 있으면 그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인데요. 그렇죠. 요즘 이제 부동산을 살 때 보면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30%에서 50%의 대출을 끼고 사는 거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면 지렛대 효과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 투자할 때 국내도 보면 보통 자기 자금 한 60% 정도 씁니다. 60%. 예, 그리고 40%는 국내 은행에 대출을 의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여기에 월세 전환율이라고 해서 월세 수익은 한 5% 나고 그다음에 대출 금리는 한 2 내지 3%임을 감안하면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매입해서 임대 주었을 때 오히려 플러스적 이익이 나는 거거든요. 네. 현금 수익 면에서.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오히려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한계는 한 50%로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공격적인 투자자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70%는 가능한데 그러나 보통은 30에서 50% 정도를 활용하고 한다고 우리 보면 원장님이 되죠. 보시기에는 내 개인이 살 때 적어도 빚이 반 정도는, 50% 넘지는 마라. 그게 좋다. 그게 안전하죠. 안전하다. 왜냐하면 금리의 안전하시다. 변동성도 있고 예. 공격적인 이런 투자는 역시 위험도 위험하다. 높기 때문입니다. 뭐 요즘 뭐 건물주가 뭐 조물주 위에 있다 뭐 이런 농담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중소형 빌딩을 매입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아직은 이제 서울이 뜨겁죠.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이고 글로벌 투자자라든지 이제 거액 자산가들이 서울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네. 이런 영향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강남과 강북이 약간 다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약 3에서 4%, 강북 지역은 강화문을 중심으로 볼 때 4에서 5% 정도 됩니다. 강북이 더 높네요. 높죠, 높죠. 그건 아무래도 왜냐하면 시내 도심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가격이
이 매매 가격, 임대료는 비슷한데 강남이 매매 가격이 좀 비쌉니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중소형 빌딩 이런 투자는 꼭 임대 수익만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본 수익이라고 그래서 땅값이 상승하면 우리가 보통 시세 차익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강남 투자자들은 주로 임대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이라는 자본 수익에 더 방점을 둔다, 비중을 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임대 수익률만 놓고 보면 강북이 유리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중소형 빌딩에 지금 투자를 하겠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알짜배기 팁을 주신다면 어느 지역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해주실 임대 수 있을 수익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께 이런 게 이제 고급 정보가 되겠죠. 우선 대전이나 대구나 부산처럼 지방 도시가 임대 수익률은 높게 나타납니다. 7에서 8%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이제 수요는 좀 제한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에 거주하는 부자들 같은 경우에 지방보다는 서울에 관심을 갖는다. 서울 지역을 예를 들죠. 지금까지 이 중소형 빌딩을 주도했던 지역은 세 군데입니다. 우선 광화문 종로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영등포와 여의도 지역, 그다음에 강남.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3도심권이라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지역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앞으로는 지형의 변화가 올 듯합니다. 그러니까 유망 지역은 이제 그래서 우선 강남 지역의 그 종로나 강화문 지역은 여전히 유망하고 이제 여의도 이번에 이제 하나 갤러리아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의도와 영등포 지역이 다시 재부상할 듯합니다. 그거 하나가 부동산 시장을 상권의 변화를 활성화를 가져오죠. 침체되었던 상권의 변화가. 그럼 영등포도 용산도 그렇게 되겠네요. 예, 용산이 오히려 더 유망해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HDC 신라가 이제 이번에 결합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용산역 중심과 그다음에 삼각지와 남영역 주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 재료가 있죠. 아까 그 재료 외에 또 하나는 9호선 연장선이 들어오게 분당선 연장선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 또 뭐 여기에 그 유엔사 부지가 미군 기지 이전 부지가 주상 복합 개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신분당선. 네, 그래서 저는 삼각지와 남영역 주목하고 강남 지역은 역시 9호선 주변, 그러니까 삼성동 그 한전 부지 주변과 그다음에 잠실 제1롯데 월드를 중심으로 한 9호선 연장 지역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는 것이 아무래도 투자 측면에서는 유리할 듯해 보입니다. 정보를 들었으니까 이제 돈만 벌면 되겠다. 앞으로 매주 이 시간 꼭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흐름. 오늘 말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